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박변TV 라이브 정식 방송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박변TV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연습 방송을 몇 번 진행했었는데요. 오늘부터 정식 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방송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설픈 점이 많겠지만 언제까지 연습만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정식 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박변TV 라이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박변TV 라이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부터 2시 사이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일정이 겹치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고 없이 결방이 될 수도 있고 방송 진행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약속드린 방송 시간은 되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변TV 라이브는 박변의 산재 이야기와 실시간 산재 상담을 주된 컨텐츠로 해서 진행됩니다. 방송이 시작되면 그날의 산재 관련 뉴스나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제가 맡았던 산재 사건들의 승소 사례를 이야기 드리기도 할 겁니다. 박변의 산재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 언제라도 채팅창에 산재나 손해배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꼭 산재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화나 TV 드라마 속에서 또는 그날그날의 뉴스 등에서 화제가 됐지만 일반인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초대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진행하는 시간도 갖도록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무쪼록 정식 방송이라고는 해도 첫 방송이니만큼 여러가지 잦은 실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작 시간은 1시로 정했는데 정확하게 1시에 스타트하기는 이 방송 여건상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시 전후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산재 관련 뉴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배달 노동자도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 인정한다는 산재보험법 규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아직은 정식 법률이 된 건 아니고요.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은 국회 본회의에 이제 회부가 됩니다. 그러면은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 통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본안에서 폐지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산재보험법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반대 의견 표명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산재보험법 관련해서 오늘자 2022년 5월 26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은 배달 노동자도 사고 난 경우 산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보충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법안은 배달 라이더 등을 지칭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특정 사업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배달 라이더 등에게도 산재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특정 사업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 어느 업체 자체에 소속되지 않고 일반적인 배달을 하는 경우에도 배달 라이더들의 경우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에서도 일하고 쿠팡에서도 일하고 이렇게 했던 배달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러한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자 산재 관련 뉴스 한번 살펴봤고요. 예, 안녕하세요. 이정현님 들어오셔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지난번 이제 연습 방송 할 때도 들어오셔갖고 여러 가지 질문 올려주셨던 분이고, 손가락 장애가 있으셨던 분인데, 요거 맥브라이드 평가 관련해갖고 그 장애 부위별 계산 방법은 이게 단순 합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 합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별로 추가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이렇게 약간은 조금 더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건 아닌데, 노동력 상실률 복합 장애 같은 경우에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요 방송에서보다는 나중에 저희 사무실 전화하셔갖고 진단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기대된 진단서 저희 보내주시면은 그 정확한 장애 산정 어떻게 하는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뭐 계산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정현님 그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갖고 장애평가 장애 진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간 5월 30일 월요일 1시 16분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 이번에는 기존의 산재 관련 질문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산재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변호사입니다. 산재 관련해서 기존에 올려주셨던 질문 중에서 다른 재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답변 드리는 산재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장애 등급을 받아 장애보상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추후에 등급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가 호전되거나 약화돼서 이미 결정된 장애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애 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08년 7월 1일 도입된 제도로 위 일자 이후부터 장애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 장애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모든 장애 수급권자에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모든 장애가 재판정 대상이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애 등급 재판정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 상태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장애 상태로서 신경 정신계 장애, 관절 기능 장애, 척추 신경근 장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나 진폐로 장애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재판정은 언제 하게 되나요? 장애 등급의 재판정은 원칙적으로 1회 실시하되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합니다.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게 됩니다. 또한 재요양 후 장애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정은 원칙적으로 공단의 직권으로 진찰 요구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수급권자께서 재판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재판정 기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재판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산재 Q&A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다가 궁금해 하실 만한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제목은 박변의 영화 속 법이야기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13년 12월에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했던 불임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온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세무 변호사였다는 송우석은 이제 송강호가 분했죠. 송우석은 모두가 회피하기 바빴던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제가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 선배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처럼 이 영화는 세속에 찌든 세무 변호사였던 송우석이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때 변호사인 송우석이 사건을 맡으면서 변호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인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변호사인 송우석이 말하는 변호인은 그러면 변호사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영화 줄거리 살펴본 후에 변호사와 변호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 부산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은 부동산 등기부의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돈이 되는 사건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맡아왔습니다. 그 옛날에는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분들이 주로 하는 거였고 세금 자문도 세무사분들이 하는 거였고 변호사들은 조금 옛날엔 그래도 선민의식이 있어서 그런 사건들을 맡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 부동산 등기나 세금 자문까지 맡아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되는 사건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맡아서 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변호사들이 이제 비아냥을 듣죠. 뭐 이렇게 학교도 뭐 대학교도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이제 사건들도 전부 그 기존의 변호사들이 조금 고고한 척하면서 맡았던 사건들을 맡지 않고 하니까 비아냥을 받았지만 어쨌든 새로운 그 다른 변호사들이 맡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맡아서 했으니까 그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10대 건설기업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을 정도로 이제 전국구 변호사로 데뷔를 코앞에 두었던 송 변호사는 우연하게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 진우가 뜻하지 않은 사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불임 사건이죠. 근데 여기 영화에서는 이게 불임 사건이라고 하고 제 기억에는 다른 이름을 했던 것 같은데 휘말려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국밥집 아줌마 순애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서 구치소 면회만이라도 도와주겠다고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우가 엄청난 그 고문을 받은 흔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지 못할 모습에 충격을 받은 송 변호사는
처음에는 회피했던 사건의 변호를 자기가 맡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송 변호사가 변호인이 돼서 재판에 관여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인권 변호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는 이제 실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당시 그 사진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관련해서 법정에 섰을 때 부산 지역 다른 변호인들이 자신이 노무현 변호사의 변호를 맡겠다라고 했던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 이제 장면들이 좀 보입니다. 어쨌든 영화 관련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와 변호인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제3조를 보시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해서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했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도가 좀 바뀌어서 이제 사법시험 제도는 폐지됐고, 로스쿨에 입학해서 로스쿨 이제 3년 과정을 마치고 수료한 후에 사법시험이 아닌 변호사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가 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다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고 해서 곧바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해야지 이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수료하거나 로스쿨 졸업한 후에 곧바로 판사나 이제 검사로 임용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판사나 검사를 퇴직을 하면서 그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꽤 많으신 분들 중에 이제 변호사 등록번호가 좀 뒷번호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이제 상당수가 그 실무에서 이제 마치시고 난 다음에, 판사나 검사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변호사 등록을 하니까, 그 당시에 동시에 이제 그 변호사 등록을 했던 동기분들과는 변호사 등록번호가 훨씬 뒷번호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우리나라 로스쿨 수료해서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따라서 말 그대로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 시험을 합격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별로 이제 변호사 시험이 따로 있는데, 주별로 변호사 시험 합격하셔서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 변호사를 자격을 갖추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꽤 많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일본에서 일본 사법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도 어쩌다가 이제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제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민변 이제 총회가 있어갖고 갔는데, 거기에 오셨던 분 중에 일본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이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변호사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변호사나 일본 변호사 분들, 이제 국적은 우리나라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변호사나 미국 변호사 자격을 따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명칭은 외국법 자문사인가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변호사란 명칭도 사용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변호사 같은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명칭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 외국법 자문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외국법 자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옆길을 샜는데요.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가 제가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변호인이란 거는 어떤 뜻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호사의 업무는 역시 소송에 관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소송에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 때 누구 주장이 옳은지를 공인된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판단해주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이제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 이제 변호사는 원고 또는 피고를 대신해서 소송에 참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재판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그 소송 대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법정 가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법정에 가갖고 옆에서 잘 지켜보면은 변호사들이 이제 그 사건 처음 시작할 때 원고 대리인 아무개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명칭보다는 앞에 원고 대리인이라는 명칭, 이게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소송에선. 그래서 피고는 역시 피고 대리인 아무개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그 소송에서의 변호사가 하는 소송 절차에서의 정식 명칭은 소송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인인데요. 민사소송에서. 이거랑 달리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을 이제 피의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범죄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 피의자라고 하고, 이제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해 갖고 해서 범죄 혐의가 거의 확실하다 싶으면은 법원 이제 공소 제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소로 제기된 일종의 피고소인, 이렇게 일반 민사 사건에서의 피고소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절차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변호사는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호사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는 소송 등의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면, 변호인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변호사인 송우석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국밥집 아들 진우를 도와주기 위해서 진우의 변호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본격적인 영화가 진행됩니다. 변호사와 변호인의 차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겠죠? 지금까지 영화 속 법이야기라는 콘텐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변호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원에 입소할 때 제가 쓴 자기소개서에 존경하는 인물로 노무현 대통령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10년 넘게 변호사 생활하고 있는 지금까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변호사로서의 순수함을 좀 잊은 건 아닌가,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영화 속의 재판 장면에서 송우석 변호사로 이제 분한 송강호, 요번에 칸느에서 나무주연상도 받았대요. 어젠가 그젠가. 하여튼 연기 잘하죠. 송강호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랑 국민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외치던 장면이 있어요. 마음속에 찡하게 그 영화 보면서 남았던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장면이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 영화 속 법 이야기 변호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더 재밌는 영화 속 이야기 한번 찾아서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난, 영화 꼭 영화가 아니, 제목은 영화 속 법 이야기라고 했는데 꼭 영화가 아니라도 그 관련된 뭐 드라마나 뭐 뉴스 속에서 그 관련돼서 그 법 관련해서 일반적인 상식, 그 일반 사람들은 조금 알기 어려운 법률 상식 관련된 컨텐츠들 개발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멘트가 자꾸 끊기네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박변의 산재 이야기. 그러니까 요 컨텐츠는 이제 기본적으로 박변 TV 라이브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실시간 산재 상담하고 박변의 산재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산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산재 관련된 정보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채팅 올려주시면은 그 채팅에 이제 곧바로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산재나 손해배상 관련해서 Q&A 제가 정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주제별로 정리해서 하는 컨텐츠 올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필요한 컨텐츠들이 있으면은 뭐 대본, 이것도 대본 작업이 필요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뭐 그날 첫 시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는 그날 있었던 뭐 산재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 있으면은 뉴스 같이 올리는 시간, 뉴스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박변의 산재 이야기, 산재 관련 정보에서 아직 채팅이 한 분만 올려주셨고, 올려주신 분이 이제 없는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지난 연습 방송 시간에는 이제 산업재해 성립요건 관련해서 근로자 요건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업무상 재해,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한 10분 정도가 될까요? 아니면 조금 뭐 더 이상 채팅 질문 올려주신 분 없으시면, 아니면 꼭 질문 아니더라도 뭐 일반적으로 올려주시면 저랑 대화도 하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요. 네. 꼭 반드시 채팅일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 채팅창에 좀 많이 활성화돼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몇 분 계신데 부끄러운지 말씀이 없으시네요. 업무상 재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의 신체상의 신체상의 손해 발생을 의미하고, 물적인 손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기만 하면 되고, 재해 발생에 사업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이제 그 손해배상하고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관련해서 산재보험법 37조 제1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업무상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있고, 업무상 질병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 등을 이용하던 중에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그 다음에 휴게 시간 중 사업자의 집에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 그 밖에도 이제 요건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한 거고요. 그 밖에 업무와 관련돼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이고, 이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그 외에 업무상 사고가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나 화학 물질, 분진 또는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서 발생한 질병의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의 경우, 그 밖에 이처럼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도 역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과로로 인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겠죠. 그 외에도 뭐 폐질환, 어떤 공해 지역에서 일을 하시다가 발생한 폐질환,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문제되는 경우를 한번 오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게 시간 중에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판례 사안인데요. 버스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분이 중간에 휴식 시간에 이제 구내 매점으로 간식을 사러 가던 중에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다른 버스 기사분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냐 해갖고, 이거는 그때 한 2000년 정도 된 판례인데, 2000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그 당시에는 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기각 결정을 했었나 봐요. 지금 같으면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요건을 더 까다롭게 잡았었죠. 그래서 업무상 재해가 요걸 휴식 시간 중에 사고라고 하더라도 휴식 시간 종료 후에 너무 이제 잠깐 이제 운전 마치시고 중간에 빵을 드시러 가다고 난 다음에 이제 체력 보충하고 이제 또다시 운전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휴게 시간 종료 후에 노무 제공하고 관련돼 있고, 근로자의 또 휴게 시간 중에 사고 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당연히 이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대법원에서 인정을 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장 중에 사고가 너무 인정될 수 있는데요. 회사 지시에 따라서 이제 부산으로 출장을 가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출장 중에 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출퇴근 중에 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로, 그러니까 내가 A 지점에서 출장지나 출퇴근지가 B 지점이다. 그런데 뭐 그 경로를 완전히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지만, 그 경로를 이탈한 이유가 명확하게 뭐 회사의 지시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벗어난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산으로 출장 명령이 났는데, 그 서울에서 출발해서 의정부를 통해서 갔다가 의정부를 가던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업무상 재해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경로를 벗어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경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 자체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산재 이야기는 출장 중에 산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출퇴근 중에 사고와 행사 중에 사고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셨는데, 여기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 답변일 것 같습니다. 산재 치료하는 중인데 저림이
완화되지 않아서 3개월 더 연장되었는데요. 3개월 지나도 계속 파리절이면 또 연장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법적인 판단이 아니고 실무적인 의료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3개월 연장 신청하실 때도 아마 병원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를 해서 그 연장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장 신청의 1회 연장 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회 연장이냐 2회 연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 라면은 라고 인정되면은 의사 소견에 따라서 이제 인정이 될 것이고 산재 연장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연장이 계속적으로 끝까지 해지진 않고 그게 고정된 걸로 보게 되면은 산재에서는 그걸로 해서 장애를 판단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애 판단을 하고 그 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불승인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 의사 선생님의 이제 나중에 3개월 뒤에 소견을 보고 3개월 뒤에 이거에 이제 새롭게 연장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그 저림 현상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그 연장 신청을 요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소견을 요청하시고 소견서상으로 이게 뭐 굳이 연장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보통 계속적으로 저림을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소견서를 받지 못하면은 연장이 불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소견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의사 자문위원회 통해서 이거는 뭐 그 재차 연장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세부적인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고 일단 3개월 뒤에 그 상태를 보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 소견을 잘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진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나 준비를 일단은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정식 방송 그리고 정식 방송이란 이름을 붙여서 이제 첫 방송을 진행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정식 방송이긴 해도 첫 방송이라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설픈 점이 많고 그래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넓은 이해 부탁드리고 갈수록 이제 생방송 이렇게 진행하면 할수록 조금 더 깔끔한 방송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준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유익하고 풍부한 방송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수진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박변TV 라이브였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